예, 드디어 3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지역개발학회 2021년 중개학술대회이고요. 또 오늘은 이게 일부 학부가 아닌 전문가 세션의 세미나다 보니까 아마 좀 전문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전체 공지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의 참석은 안 되지만 아마 이게 녹화한 내용들이 아마 유튜브로 그 행사 당일에 아마 공개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 공개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사전 이제 녹화 세미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추후에 공개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연이도 여기 들어와 있네. 간단하게 참석자만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분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정강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의 김민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김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LH 토지트 연구원의 윤병훈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도 3분이 나오시는데요. 부산대학교의 남궁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대 장명준 교수님은 이제 토론을 녹화해서 보내실 테니까 나중에 공개하도록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우명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미리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좀 저희 세션 시간이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발제 15분입니다. 15분 정도에서 좀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발표 3분이 끝나면 그 사전 녹화된 장명준 교수님 그리고 남궁미 교수님, 우명재 교수님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럼 먼저 고양시정연구원의 정강진 박사님의 주제인데요. 축소 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정연구원의 정강진입니다. 저는 이번에 축소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내 인구 변화와 이제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과 이제 이론적 고찰, 분석의 틀,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도시 내부 인구 변화, 그리고 인구 이동 특성,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유형 분석, 그리고 연구의 결론 순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토론 때 좀 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저희 연구의 배경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하지만 그동안은 이제 성장하는 것이 이제 성공적이고 바람직하게 인식하에 계속적인 성장 지역적인 정책을 지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축소라는 이제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도시축소 현상을 하나의 기회로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인구도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을 이미 하였고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 심해짐에 따라서 인구의 이제 사회적 증감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도 성장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이 축소 도시의 유형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행 연구를 찾아보면 전체적인 인구의 감소로 축소 도시를 분석하거나 가임기 여성의 변화를 토대로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을 분석하거나 연령과 인구의 변화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의 유형을 도출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이 분석 대상의 공간적 범위가 단일 도시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 지방 중소도시에만 집중해서 군지역 좀 누렇게 있다든지 그리고 인구의 증감 현상에만 주목하여 사회적 증감 현상이 수월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도시 내부 인구 변화와 인구 이동 측면에서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 이제 퀘스천이자 목적은 축소도시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 축소도시 선정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시 축소의 현상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각 도시별로 축소의 형태는 어떻게 다르고 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축소하는 도시의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축소하는 도시의 유형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작점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이론적 고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성장 시대에서는 도시 정책의 주요 관심은 도시의 성장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전제로
모두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스마트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녹색 도시 등 다양한 이제 도시 슬로건을 제시하였지만 아무튼 주요 관심은 도시의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성장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은 주로 재생, 부흥, 재도시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공통적인 점은 성장 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출산 고령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도시 인프라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도시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소도시라는 말은 이제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축소도시 국제연구 네트워크를 결성하면서 이제 조금씩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축소도시 정의를 보시면 이제 그동안은 쇠퇴라는 관점에서 많이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쇠퇴는 도시의 경제 및 사회적 침체로 인한 도시 현상에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축소라는 개념은 도시의 경제 및 사회적 침체에 따른 현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쇠퇴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극복해야 될 현상으로 보는 반면에 축소는 이제 이해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고 기회를 설정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국내외 학자들이 이제 축소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쇠퇴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도시 축소 영향 요인으로는 이제 굉장히 거시적으로 좀 차원의 연인 구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 변화라든지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인구 이동, 정치 체제 변화, 환경 변화, 제도적 변화. 여러 가지 영향 요인 중 이제 인구의 감소가 궁극적으로 도출이 되고 있고 인구의 감소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로 쇠퇴 축소를 대표하는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쇠퇴 선정 기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축소도시 선정 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상이하고 명확한 판정 기준이 없다.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는 인구 감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마이너스 0.15 미만인 도시, 40년간 총 25% 이상의 인구 감소 등등 아무튼 인구 변화율을 이제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소 유형 분석을 한 연구를 보면 이혜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5가지로 지금 유형을 분류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구영수 박사님 연구에서는 이제 감소 비율 25%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눈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해외 연구에서는 감소의 추세로 유형을 구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였느냐, 아니면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갔느냐, 아니면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왔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연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화 모델 관련한 이제 선행 연구들이 이제 뭐 저희 도시 이론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연구들이 대표적이고 그 중에서 반덴베르그의 이제 도시화 이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성장기 쇠퇴기와 도시화 교외와 역도시와 재도시화 네 단계 8시기로 구분을 해서 이제 이 도시화 모델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본 모델을 활용해서 유형을 분석하고 이 모델의 한계점을 조금 발전시켜서 새로운 모델로 또 한번 분석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요인의 분석 필요성의 대두입니다. 인구의 변화는 이 자연적 요인, 출생 사망과 사회적 요인인 전입 전출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출생 사망은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이거나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뭐 특정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사실은 이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입 전출 등의 사회적 요인은 조금 더 특정한 개발 사업이라든지 지역 정책,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역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저출산 추세는 이러한 자연 증가에 의한 인구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암시를 합니다. 따라서 인구 성장은 이 이주에 보다 더 크게 의존하게 되면 의미를 하고요. 따라서 이 인구 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도시로 제한되어 있거나 군지역을 노력하고 그리고 인구의 증가에만 집중을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군지역을 포함한 지방도시를 분석하고 장기간 추세를 분석하고 이제 인구 이동을 고려해서 이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의 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간적 관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내외부를 봤는데 사실은 도시는 이제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이 독립적으로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 도시와의 관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기존 연구는 단일 도시, 특정 시도, 시 위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내부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이 자연적 요인보다 좀 사회적 요인인 이 인구 이동을 주요 변수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분석 방법으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공간을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대상 도시가 있을 것이고요. 대상 도시의 내부에 중심지와 주변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상 도시의 외부에 주변 도시를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나눠서 크게 이제 도시 외부와 도시 내부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도시화 모델을 활용하였지만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도시의 상태를 좀 더 진단하기 용이하게 도시 내외 모델로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 157개 시군이고 시간적 범위로는 95년부터 2015년에 이제 인구 통조사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인구 이동 틈소 분석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95년에서 2015년이고 이제 MDIS 경우에는 3개년도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전체 인구 특성 분석으로 해서 총전입, 총전출 등등등등의 이제 지표를 활용을 했고 연령별 이동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부 이동 특성과 여기 상호작용과 흡입력은 이 지수도 활용했는데 쉽게 말하면 상호작용 지수는 총 전입 전출의 합이고요. 분모가 분자에는 특정 지역의 전입 전출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과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의존하는가. 흡입력은 어떤 이 전체 특정 지역으로의 전입 전출의 합이 분모고요. 분자는 특정 지역으로의 전출량 빼기 전입량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과 특정 지역과 인구를 뺏고 뺏기는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이제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1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연구의 이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도시 내부 인구 변화 분석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도시화 모델로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종합해 보면 결국 수도권과 지역광역시 인근의 시군이 이제 파란색이 이제 성장기로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인구 성장이 압도적으로 진행되고 강원도, 충청권까지 조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제 경상남도, 부산, 울산시가 성장세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인근 도시도 같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이제 대구권과 전라남도 광주권도 이제 광역시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의 접경 지역 이런 벨트가 이제 굉장히 공통적으로 쇠퇴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화 모델의 가장 큰 한계점은 이게 많은 도시들이 이런 단계를 꼭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조금 복잡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교외와 절대분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주변 도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제도시와 절대집중 같은 경우는 이 인구가 증가하지만 주변이 감소하기 때문에 쇠퇴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의 증감을 중심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음과 같이 모델을 이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다시 보시면 예를 들면 아까 성장기로 나왔던 서울시나 부산시는 이제 감소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 성장세가 조금 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의 인구 성장은 여전히 압도적이고 충청권까지 이제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와 부산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인구 이동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인구가 이제 퍼져 나가서 주변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화 모델을 보완해서 이런 특수 모델을 곧 도출했고 도시 내부 인구 변화 분석까지 이제 완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소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 시군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이제 도시 내부 성장 축소 요금을 정립하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시군 및 시도별 인구 변화 특성 도출을 보시면 조금 재미있는 게 몇 가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시 지역과 군 지역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군 지역이 훨씬 열악하게 이제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별로 보면 강원도의 인구 감소율이 가장 낮고 전라도가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특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유형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내부와 외부가 다 같이 아직까지 성장하는 도시고 대구광역시와 대전, 수원, 창원시 같은 경우는 도시 외부 성장 2, 도시 외부 성장 2는 이제 대상 도시와 주변 도시가 감소하지만 중심지는 감소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이제 각각 다른 유형을 보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구이동 특성 분석입니다. 인구이동 특성 분석은 이제 전체 시군 비교 분석과 이제 시도 비교, 개별 시군 비교 분석 세 가지인데 각각 전체 인구 이동 특성과 연령별 이동 특성, 세부 이동 특성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소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또 이미 다 배포를 드렸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소별을 보시면 이 시군 비교와 시도별 비교 분석 그리고 개별 시군 분석을 했는데 이 재밌는 거는 군 지역이 실기 지역보다 전체 이동률이 높고 20대 유출은 높은데 40, 50대 유입률은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뭐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충청권으로 인구가 다 유출됩니다. 충청권이 다 이제 빨아먹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고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과 상호작용은 여전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도별 비교 분석으로는 이제 강원도의 이동률이 가장 낮고 이제 전라도의 이동률이 가장 높습니다. 전라도에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의 상호작용은 거리에 따라서 강원도가 가장 높고 경상도로 갈수록 계속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와 전라남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지역광역시가 더 많은 상호작용을 보이는데 경상도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지역광역시가 더 적은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시범 분석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시도 간과 상호작용이 더 높은데 이제 시도 내에 더 상호작용이 높은 지역이 있고 시도 간으로는 유출, 그러니까 뭐 인제군이라면 강원도로 벗어난 지역으로 유출이 많이 더 되고 하지만 시도 내로는 오히려 더 유입이 되는 이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시도 내로는 유출되지만 시도 간으로 유입되는 이제 지역도 있었고요. 수도권과 상호작용이 높은 시군이라든지 지역광역시와 상호작용이 더 높은 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 시군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88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수도시의 유형을 분류하였고요. 분집 분석을 사용해서 이제 세 가지와 이제 6가지 세부 유형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대유형은 이제 고착형, 연계형, 정체형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6가지 소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씩 보시면 고착형 1번은 이제 도시 내부가 모두 축소하고 인구 감소율과 이동률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31개로 이제 주로 군 지역이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 내부가 모두 축소하고 특이하게 시도 내로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입니다. 이 얘기는 시도 간보다 시도 내로 인구가 유출된다는 것은 시도 내에 있는 어떤 중심 지역으로 많이 이제 인구가 유출된다는 소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시도 간으로 이제 인구가 유출돼 오히려 그럴 여력도 없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군 지역이고 이런 데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연계형 첫 번째는 대상 도시만 축소가 되고 지역 광역시와 상호작용이 가장 높은 이제 시군입니다. 주로 이제 지역 광역시에 이제 붙어 있는 이제 애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상 도시가 축소되지만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오히려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로 이제 강원도와 이제 충청도에 있는 여러 가지 시군이 이제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연계형 세 번째는 대상 도시가 축소되고 특이하게 시군군 내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시군입니다. 정체형은 이제 인구 감소율과 이동률이 최저고 모두 이제 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율과 이동률이 최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의 어떤 성장 거점으로서의 아직 가능성이 있는 전통적으로 조금 좀 역사성이 있는 이제 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을 보시면 도시 내부 인구 변화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과 특성을 도출을 했고 마찬가지로 인구 이동 특성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유형을 도출을 했고요. 시사점으로는 군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단위로 좀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 두 번째로는 좀 축소 도시의 새로운 분석 과목을 제안했다는 점. 세 번째로 유형에 따른 축소 단계를 도출하여 좀 우선순위를 조금 고려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네, 조금 빨리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강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일단 토론 먼저 듣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지대학교의 김민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김민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지역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국가균형 발전 박람회에서 이제 주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경남이 지금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제 1차년 사업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위원 겸 운영위원 겸 또 인제대학교 내에 스마트 공동체 센터장 겸 1년 이상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5월 달에 성과가 나왔으면 그 성과를 위주로 좀 발표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뭐 여러 내부 사정상 공개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성과 분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좀 양해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이 주제 내용들이 좀 파편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기간 내에 그것들을 어쨌거나 이제 지역 단위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김해시에 있다 보니까 학교가 김해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했던 그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결국에는 이제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연구는 지금 토지주택연구원과 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 다소 이제 생뚱맞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미리 좀 양해를 드리고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3월에 이제 제가 이 사업 처음 이제 워킹 그룹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업 선정은 저희가 교육부에 2020년 7월달에 선정이 됐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들입니다. 경남이 이제 많은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됐었고요. 연구개발 특구도 이제 세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해는 의생명 특구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이제 의과대학과 함께 지금 또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양식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합교육 추진단 모델을 요즘에 다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하자라는 다소 좀 혁신적인 실험이었고요. 그래서 2009년도 10월달에 통합교육추진단이 출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내 3개 대학에서 저희 대학도 파견을 했는데요. 협력관을 파견해서 경남 내에 있는 교육 혁신 사업들을 여기서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이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선정에도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처음 경남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 제안서를 쓰는 과정에서 했던 고민입니다.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더라. 그리고 역시나 가장 큰 이유가 이 직업 일자리에 대한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이게 이제 교육만으로도 되지 않고 공간의 혁신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이 처음 돛을 내딛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1년 동안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입니다. 저희가 너무 이 혁신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했던 반성이기도 한데요. 제가 설문회자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 혁신의 정의가 뭘까 하는 고민들을 늦었지만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학교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고집들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사실 수요자들은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다이어그램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교육 혁신과 공간 혁신을 묶어가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1년 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공간 혁신을 전혀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경상대학교하고 지금 저희가 있는 지역과도 벌써 차량으로 1시간 거리입니다. 경남이라는 공간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공간의 레이어를 적절하지 나누지는 못했고 뭐 다소 좀 거친 표현을 하자면 학교별로 나눠 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저희 학교 내에서 참여 교수님들을 모집하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계속 들었던 질문입니다. 기존의 지역 선도대학 사업, 뭐 링크 사업과 뭐가 다르냐? 근데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교육부다 보니까 이 교육부의 업역을 넘어서는 공간 혁신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피부로 많이 느꼈고요. 반면에 이제 공간을 다루는 부처들이 하는 혁신 사업에서 교육 혁신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표는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 참여하는 그 마감 시간 전까지 했던 결과인데요. 다행히 저 300명 모집을 넘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유대학, USG 공유대학이라는 걸 설립을 했고요. 뭐 교육의 시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하자. 그리고 공공기관과 연계하자.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 도시 건설 분야인데요. LH와 연계하자라고 됐었고요. 민간 기업과 연계해서 이제 실용 기술 개발하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유 택시 플랫폼도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역에 뿌리 내지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매월 이 프로그램 들어오면 4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만 보시다시피 이제 미달이었습니다. 1차는. 그래서 이제 채워 넣었습니다만 사실 4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정원이 한 4만 명임을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적은 수치인지 사실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혁신 사업에 대해서 제 스스로 성찰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게 과연 지역혁신 사업의 성격 혹은 필요 조건은 뭘까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의 경제와 산업 생태계 체질도 개선해야 되고 활력을 제고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조성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각도의 문제 진단과 처방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이제 긴 호흡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습니다. 협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3월 달에 참여를 해서 7월 달에 제안서가 마감되고 바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아쉬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타워를 좀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리 좀 언급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행정 조직이나 의사결정 과정으로 해결하기 힘든 영역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합교육추진단이 사업 선정까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이 중심대학, 총괄대학들이 주관을 하면서 이 사업이 이제 동력을 얻지 못한 부분도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혁신, 지역 혁신을 위해서 지역의 그 특성, 구조적인 특성을 잘 파악해야지 조직을 구성하고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데 여전히 지역 혁신 사업에서의 주체가 중앙이다라는 부분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가 2차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2차년도는 저희가 울산과 연계해서 이제 복수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업 계획서를 또 열심히 써서 제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했던 고민들입니다. 이게 언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 물리적 공간이 중요합니다만 너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말자라는 목소리를 계속 냈었고요. 우리 정말로 혁신적인 생태계 어떻게 구축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과 계속 나눠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늘 들었던 샘플이 노키아의 사례였고요. 대학과 민간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자. 그러기 위해서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뭐 글레이저나 스티글리츠의 실증 연구에서 실제로 혁신 일자리 기반의 경제 성장이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라는 뭐 결과들도 나와 있어서 이런 레퍼런스를 많이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늘 강조를 했던 부분이 지역의 역량을 좀 고려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역량이 아닌데 너무 크게 그림을 그리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건 좀 뛰어넘어가고요.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뭐 기흥 라인이라고 엔지니어들의 공간 분포가 이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저희가 제안서를 쓰면서 마치 판교와 경쟁해야 되고 용인과 경쟁하는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지향하자. 우리의 경쟁 상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좀 제대로 진단하자. 2차 사업계획서는 좀 담아내자라는 목소리를 했는데 사실은 좀 공허한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끊임없이 누군가는 내야 될 목소리라서 내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역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다시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면서 학교로 들어와서 이제 저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에 관계된 공공기관 혹은 지역의 기업들, 그다음에 지자체, 중앙정부 여기서 만든 성과는 경남 내에서 자체적으로 혁신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열악한 쇠퇴 도시들의 어떤 지원을 또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종합적인 고민을 지역혁신 사업과는 별개로 수행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총장 직속으로 저희가 지역연계협력본부를 설립을 하고 제가 맡고 있는 스마트 공동체 센터도 여기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 시와 다이렉트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자라고 해서 구축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 프로세스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수업도 지금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들과 대학이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이제 교과목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CEL 모형인데요. Community Engagement Learning이라고 그래서 지역 연계 학습 모형으로 교과목을 편성을 하고 15주차 동안 운영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공청회라든지 주민 참여를 통해서 결과물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시 의회와 연계해서 정책을 검토하고 일부 반영된 부분들의 집행 관리에 학생들이 다시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물을 활용하고 보완하면서 수업도 고도화시키고 이 학생들의 성과물도 지역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어떻게 이식을 시킬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간이 서부 경남은 혁신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이고요. 아시다시피 동부 경남은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같은 경남권인데 또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건 또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이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으로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컨트롤 타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지역혁신 사업들을 이른바 이제 장소 중심적으로 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생뚱맞지만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는 이미 특별법 안에 설립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가시티의 논의 관련해서 균형위에서 TF팀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게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서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가 지역의 교육혁신과 공간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봤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혁신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갈등의 양상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각 학교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업이 지체된다든지 혹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처의 사업과 예산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이것들을 좀 연계해야 되겠다. 예컨대 이제 사업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상대학교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캠퍼스 혁신파크도 함께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모두 어떻게 보면 통할해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도 많겠는데 그것들이 공간 내에서 너무 흩어져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뭐 NCPC나 BRA나 URA 모델처럼 이것이 행정과 좀 독립된 형태에서 이른바 이제 갈등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지원하는 형태, 그러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를 마중물 컨트롤 타워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저희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좀 연결을 해주면 아직 뭐 4개년 남은 이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성과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공간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지 않는 이상 지역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파편화된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재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 LH 토지투자연구원의 윤병훈 박사님 발표를 듣고 이제 토론을 하겠고요. 하기 앞서 혹시 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데 직접 질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LH 연구원의 윤병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재생이라는 것을 주제로 발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저 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과제의 일부분 요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발제에 앞서 약간 생뚱맞은 그림이 될 수도 있긴 하는데요. 물론 저희의 기억 속에는 없긴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감염병을 보았었고 그 위기를 많이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라든지 흑사병, 스페인 독감과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사에서 들었던 많은 용어들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 속에 볼 수 있고요. 결국은 현재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비말 감염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기침에 의한 치매에 의해서 감염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시 공간적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기존에 했던 감염병에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왔고 현재 도시 재생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논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도시 재생이 가능할까라는 점으로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전 공식적으로는 2019년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결국 작년에 끝날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결국 올해까지 이어질 만큼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최종 확인된 기준으로 진짜 확진자와 사망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흔히 말하는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은 약간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래프인데요. 결국은 최근의 경우가 이제 4차 유행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는데 결국은 작년 상반기에 대구를 중심으로 했던 1차 유행 그리고 약간 여름 쪽으로 넘어오면서 2차 유행, 3차 유행은 일정 부분 개편이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전국에 아직 코로나의 전국에서 되게 많은 위기가 있고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로도 거의 700명 이상의 만큼 아직까지 코로나는 우리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코로나에 대해서 과연 도시재생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고민이 좀 필요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어떻게 한계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도시재생 뉴딜이 도입이 되었고 어쨌든 간에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이 계획에 의거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로 같은 현재 같은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병에 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시대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했고 이 말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얘기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선행연구나 관련 다양한 정책에 대한 동향 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코로나 관련된 기존 많은 분원들이 찾아본 결과 정책, 경제, 주거환경,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물론 재난재해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화재, 홍수 같은 측면에서 어떻게 도시재생을 담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아직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되면서 오히려 공간적인 측면에서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내에서는 많은 사례가 좀 부족하긴 한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시각화시켜서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매핑, 시각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는 우리 도시 공간에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측면이라든지 대중교통, 기초생활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등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측면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국토교통 정책이 나아갈 커다란 방향 정도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약간 그래도 해외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제시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유엔 헤비타트 같은 경우는 도시적 맥락과 지역사회 구성 방식을 고려한 3개의 대응 방안 파트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약간 더 세밀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일하는 곳, 사는 곳의 2가지 패턴이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약간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용도와 용도 융합에 대한 직접 근접에 대응하고 결국은 유연성을 담보한 도시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흔히 코로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뉴노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금까지 우리가 약간 예측하지 못했던, 물론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의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은 코로나 시대는 그런 변화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중시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일컬어 새로운 일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크게 3가지, 3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밀집, 밀접, 밀폐의 공간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분석 결과에서는 이게 100% 적용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3가지 특징들 때문에 도시 공간의 취약성이 더 부각되었다는 특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는 약간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다라고 하면 약간 정량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시각화 그리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코로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면 정치, 경제, 사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물론 그 각각에도 기본적인 논리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논리적인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성을 담보한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본 연구에서는 구간 빅데이터, 결국은 유동인구 데이터와 카드 매출액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 코로나가 우리 인구, 경제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해서 약간 좀 압축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회복,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패턴들이 약간 유지가 되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 용도 지역별 특징을 본 결과도 주거 지역과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단기 감소, 약간 되게 빠른 시간에 유동인구가 감소를 했다가 회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특히 상업 지역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동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역은 유동인구의 변화가 가장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 회복력의 측면에서 상업 지역이 가장 취약하고 공업 지역은 상대적으로 약간 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쇠퇴 지역과 비쇠퇴 지역을 비교해 본 결과 비쇠퇴 지역에 비해서 쇠퇴 지역이 약간 도시 공간의 취약성 측면에서 약간 나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매핑을 시켜봤습니다. 결국은 19년도와 20년도 유동인구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지도를 한번 분석을 했고, 실제 이것들을 어떤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본 결과 결국은 대구 지역의 중심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감소 패턴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도심 외곽, 결국은 유원지나 공원 등이 있는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몰리는 약간 공간의 상대적 편향성이 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외곽 지역으로는 약간 증가하는 패턴이 보였고 상대적으로 도심 지역은 감소하는 패턴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동인구였다고 하면 매출액의 기준으로도 몇 가지 데이터를 봤었는데요. 약간 유동인구와 전반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특이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결국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경기가 되게 불안정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나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국가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그래프를 보신 것과 같이 약간 순간적으로 약간 올라가는 패턴들도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도지역별 매출의 변화라든지 세태지역, 비세태지역 변화 경우도 패턴들을 봤고요. 그리고 이것들 같은 경우를 결국은 2019년, 20년의 매출의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구간 매핑도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도심 지역의 유동인구가 폭으로 감소를 했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오히려 밀집하는 그런 특징들이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복지의 부분들에 대한 약간 도시 공간의 회복력 측면에서도 큰 함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라고 하면 다음에 제가 이제 보고 말씀드릴 내용은 어쨌든 간에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이라고 볼 수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460개 정도의 도시재생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도시재생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직접적인 대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직접 사람들이 만날 것들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한계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도 진짜 한계점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들이 아니고 아 그래도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나왔던 새로운 방법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 그리고 온라인 방식의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도 그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약간 되게 뭐랄까요? 되게 압축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익숙함과의 결별로 그것들을 모두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마중물 사업 기간 동안 운영이 되는 도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의견도 듣고 주민 역량도 강화를 해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한계점들이 있었고 인해서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 오히려 온라인 방식과 같은 사업 추진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도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계점들은 어찌됐든 간에 많은 지역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들이 지역 축제입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한계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코로나 시대에서는 주민 대면 참여 사업의 새로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약간 현장에서는 구별할 수 없는 비대면 장비들에 대한 공유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어진 예산을 잘 쓰지 못하면 도시재생 사업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코로나 위기와 같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결국은 도시재생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도 다양한 한계점들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도시재생을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그런 도시재생을 해서 과연 코로나19에 대해 대응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몇 가지 계획들과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 도시재생 코로나19에 대응 현안을 분석해 본 결과 결국은 물론 현재는 더 추가가 되고 있긴 하지만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진짜로 도시재생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과 관련된 계획을 전문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저희가 어떤 공간을 제시를 했을 때 감염병에 대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의 하드웨어적인 공간들이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감염병 예방과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코로나 시대에도 도시 재생은 약간 다른 형태로서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생활 SOC에 대한 많은 사업들도 있고 도시재생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생활 SOC를 감염병에 대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되게 활용적 측면에서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약간 편의 중심이었다고 하면 재난 대응형 복합 생활 SOC를 검토해야 된다는 어쨌든 간에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던 산민의 특징들을 약간 고려한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담지 못했던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도시 취약성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점들이 이렇게 몇 가지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 감염병을 극복해 왔듯이 우리는 현재의 코로나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를 많은 부분에서 약간 도시 재생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도시 재생 사업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결국은 혁신 지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집 아니면 일자리라는 그런 것들 두 가지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면 약간 혁신지구의 거점에 줄을 해서 결국은 이것이 주거와 직장의 중간 지대로서 작용을 하고 이것들이 방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시설 기관으로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도시재생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제 3지대 개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집 그리고 직장 아닌 흔히 말하는 재택근무가 굳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을 해서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도입이 된다고 하면 생활 측면의 지역 방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약간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어쨌든 간에 정책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적인 측면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 위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이 발표가 됐고 결국은 도시재생과 이것들을 연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다음 장에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린 뉴딜 측면에서 지역 단위 관리 산림이라든지 생태하천에 보강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친환경 제로 에너지 주택들이 그린 뉴딜 도시 재생이라고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불균형이 제가 초반에 코로나가 불균형을 가속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균형을 약간 줄일 수 있게끔 다양한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을 한다든지 온라인 축제라든지 온라인 지역 탐방 프로그램들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들도 같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약간 도시재생 시대에서는 터부시 됐던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해서 감염병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 융합 고도화 측면에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많은 내용은 되게 짧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정리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가 토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병호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발표 시간을 잘 맞춰 주셔가지고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토론은 먼저 장명준 교수님의 이제 사전 녹화 동영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세 가지 주제가 좀 이질적인 것 같으면서 서로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소 도시의는 지방 도시 문제에서의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발표신 지역 혁신 부분도 이제 축소 도시와 연계해서 대학과 공간의 혁신이
축소도시 어떻게 극복할 것이나 부분들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도시재생과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잘 연계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세 분의 발표와 더불어서 토론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먼저 이제 그 토론은 한 20분 내외 지금 한 35분 남았는데 5분 정도씩 일단 먼저 좀 5분에서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발표자, 그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제 질의가 있으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명규 교수님의 녹화 먼저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화면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예, 그러면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발전 내용이 모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컨템포러리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 주는, 우리 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아주 매우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발제자분들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가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토론 내용은 발표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과 그리고 지역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윤병훈 박사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도시재생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와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와 도시재생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강력한 전염병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전염병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그리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는 도시 성장의 전제 조건이 밀도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시재생 및 여러 가지 사업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연구는 아주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지표를 활용을 하여서 코로나가 우리 도시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면서요. 도시재생의 현장에서도 매우 강력한 영향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러한 조사를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정책의 방향으로는 한국판 뉴딜과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조금 시나리오 빌딩을 통한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코로나가 극복된다라는 가정 있을 수 있고요. 우리와 함께 계속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의 영향력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도시정책 방향을 잡는다면 훨씬 사용 가능한 목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도시재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축소도시에 관한 발제를 정광진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지역개발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보니까 슬라이드가 지금 7장이나 되어서 참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만 안 들리는 건가요?
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안 들립니다, 오 교수님. 단순한 인구 들립니다. 증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그리고 동태적이고 장기간의 추세를 분석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한 아주 심도 깊은 연구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활용성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출된 유형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는 인구의 증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내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등의 문제는 뭐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유성처럼 그냥 딱 떨어진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인구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심각한 정책적인 대응 방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우리 국토정책 역시 굉장히 나이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 역시 지방과 지방 도시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여기저기서 많이 내리고 있다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인구는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증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구가 특히 생산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지방 소멸, 축소 도시의 문제는 단순히 지방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포화, 그 다음에 삶의 질 하락, 그리고 국가 경제 하락까지 연결이 되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인구 축소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일 듯 하지만 그래도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축소 도시와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청년 정책, 여성 정책,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농촌 문제까지 포함을 한 종합적인 국가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기반점이 되는 그러한 연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김민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지역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전략에 대한 발제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지역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축소 도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고요. 지방이 정체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에 대한 발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역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방에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방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제대학교와 김해시가 협업 모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궁금한 점은 지금 이 협력 모델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거버넌스를 통한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발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의 모든 발표들은 전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지역 개발, 지역 발전에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너무 훌륭한 발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세션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책을 직접적으로 생성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바라건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대구대학교 장명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명준 교수님 이제 사전 녹화 토론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정리보다는 이제 아마 질문 겸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윤병훈 박사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제 임팩트 있는 부분이었고, 이제 앞으로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론적인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 제시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아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축소시 문제도 뭐 시급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부분들에 대한 뭐 공감한 부분 같고, 그리고 현 정부도 지방 정책이 없다는 따끔한 이제 좀 토론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이런 축소도시 문제는 지방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일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복 방안으로 돼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김민재 교수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력 모델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아마 이 녹화되면 아마 들으실 것 같으니까 시간 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산의 남궁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다들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발표들을 잘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저 궁금한 점 몇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그 축소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들었는데, 이 축소도시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군을 포함하지 않아서 기존의 그런 한계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굉장히 연구를 디벨롭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축소도시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서 유형에 따라서 이 축소도시를 다시 도출해 주셨는데, 그 결과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흥미로운 결과들도 많았고, 향후 정책,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결과들이 도출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결과들을 보면서 조금 이거는 혹시 이 생각을 해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혹시 그 경상남도에서 이제 20대 유출이 크고 40대, 50대 유입률이 되게 크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경상남도는 40, 50대 유입률이 크게 나왔나, 20대 유출은 직장 때문에 그럴 것 같고 40, 50대 유입률은 뭐 때문에 40, 50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었나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전라도의 이동률도 굉장히 높다고 나왔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그리고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그 연도를, 데이터를 20년으로 쓰셨는데, 10년이 아닌 20년으로 쓴 것에 대한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10년이 아닌 20년을 데이터로 사용을 하셔서 인구 이동을 보신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대학 협력기관, 지역혁신 전략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경남 지역 혁신 정책 사업을 하시고 계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저희 저희 부산대 공과대에서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냥 공과대 교수님들만 모인 자리에서도 굉장히 그 협력을 하고 의견을 도출해내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대도 어떻게 보면은 부산시와 이렇게 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 발표하실 때 보니 인제대학교랑 김해시랑 이제 협력을 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그런 성과물을 공청회를 열어서
그런 의견들을 나누고 협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공청회가 어떻게 또 열리는지 그리고 이 사업으로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졸업 후에 어떤 영향을 받는 혹시 졸업장에 무슨 서티피케이션이 따로 나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베네핏이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남 지역 혁신 정책 사업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도시 재생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현재 지금 아까 그 장병준 교수님도 말씀하신 현재 진행형 그리고 현재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준비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한경대학원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업을 맡고 있어요. 그 중에 두 분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 이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이 세태 지역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세태 지역 안에는 대부분 이제 좀 고령층들이 많이 살아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디지털화 같은 거 SNS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서 굉장히 이 소통의 어려움을 크게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발표를 하실 때 보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서 조금 이런 거를 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혹시 그 고령층들은 이런 이제 인터넷 사용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조금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단 뭐 질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이제 발표자 응답이 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질문은 다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명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재입니다. 발표하신 분들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 개인적인 관심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보셨다시피 너무 광범위하게 되게 많은 연구들을 다 하셨고요. 오늘 세 발표 모두 주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또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거점이라든가 어떤 연계 이런 키워드를 다 포함을 하고 계시고요. 요 발표 순서와 상관없이 김민재 교수님 그 발표 내용부터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 지역 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 전략 이게 결국에는 그 지역의 어떤 자생 또는 이제 자력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 요런 걸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그 전략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지 뭐 중소도시라든가 아니면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다라든가 또는 대도시권 또 그거보다 넓은 광역 경제권까지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발표 자료에 보면은 이제 기존 혁신 사업을 장소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장소의 공간적 범위를 어디를 할 것인가? 뒤에 보면 이제 혁신 도시 모델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신 건지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 USG의 경우에는 이제 경남권 차원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그런 협력 체계인 것으로 보이고 요 이제 뒤에 부분 발표 자료 뒤에 부분 가면은 인제대학교랑 김해시와의 그런 협력 모델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공간적 범위를 염두에 두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앞으로의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되게 궁금했고요.
뭐 발표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러한 교육부 사업 그리고 또 그 도시재생혁신지구와 같은 그 국토부 사업 요런 그 지역 혁신 관련된 다양한 그 중앙부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이제 공간적으로 좀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고런 모델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나중에 그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제대학교랑 김해시가 어떤 중소단위의 그런 모델이라면 그런 주변 광역시 차원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역대학과 그런 민관 학연산의 모델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엮어서 그 광역시, 중소도시 그리고 뭐 그 정광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축소도시 주변 지역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장하면 그 오늘의 주제인 그런 균형 발전에 그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광진 박사님의 이제 축소도시를 좀 말씀드리면 되게 그 깊이 또 넓게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한정된 시간에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생략된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요 축소도시 정의를 문헌 연구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인구가 감소하는 이제 8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이 인구가 감소하는 거를 이제 모두 축소도시로 정의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다양한 그 지표들이 있잖아요. 축소도시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88개를 그 대상으로 하신 건지 요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축소도시랑 주변 도시의 어떤 상호작용을 고려한 요런 게 되게 그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저는 그 느꼈고, 여기서 그 인구 이동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그 하셨는데 인구 이동도 중요하고 이거 외에 실제로 주변 도시와 좀 인터액션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어떤 통근 통행이 됐건 화물 이동이 됐건 또는 이제 기업 간 거래가 됐던 그런 상호작용까지도 이제 나중에 좀 확장을 하면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그 확장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주변 지역과 이게 인구 이동이 됐건 다른 게 됐건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 요 축소도시에 어떤 그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그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축소도시 관리 차원에서 요런 거에 대한 좀 가설들을 설정해서 우리가 접근하면은 그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민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간적으로도 배제된 지역까지 포용할 수 있는 요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요런 축소도시와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윤병훈 박사님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이제 가장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토픽을 가지고 이제 되게 많은 분석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용도 지역별 그다음에 이제 쇠퇴 지역이랑 또 아닌 지역을 이렇게 차등화시켜서 이제 변화를 분석하신, 그리고 또 도시재생 실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까지 되게 포괄적으로 지금 그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좁혀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뒷부분에 이제 결론에서 그 혁신지구에 대한 그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혁신지구가 그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그 대안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가 좀 궁금했고, 이게 되게 흥미로운 그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혁신지구를 얘기할 때 어떤 일정 규모의 파급 효과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어떤 교통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교통 네트워크의 결절지 요런 것도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안하신 거 보면은 이제 주거랑 직장의 중간지대를 이렇게 대안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런 그 중간 지점이라는 게 요 혁신 거점 지구가 이제 규모라든가 그 거점 지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얘의 기능과 어떤 그 내용, 성격 요런 게 뭔지가 좀 구체화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광역시를 타겟으로 했을 때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부도심을 타겟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서브 센터를 타겟으로 하는 건지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떤 다회카를 지향해야 한다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우리가 이제 다시 대면 생활로 돌아갔을 때 이런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에 지정한 혁신 지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그냥 기존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얘기할 때는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중간지대의 혁신지구도 그런 쇠퇴한 지역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윤병훈 박사님의 혁신지구, 그다음에 김민재 교수님의 어떤 그 거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주변의 축소도시까지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그 모델이 좀 나온다면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국토 차원에서의 어떤 콤팩트 네트워크 이런 거에 이제 새로운 좀 다층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명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세 분 토론도 잘 들었고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발표자 세 분께 이제 좀 질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죄송스럽지만 2, 3분 내로 조금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일단 한 2, 3분 내로 좀 정강기 발표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광진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먼저 남궁민 교수님 말씀부터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 다 이제 제 연구의 한계점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유입 유출의 원인을 사실은 처음에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입 전출 전입 그 양식에 따라서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주택,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이제 6가지 기타 자연환경 이렇게 6가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것까지 다 이제 소팅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봐서는 큰 특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택과 직장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로만 보기에는 사실은 뭐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요인은 제가 조금 스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구의 한계점이고요. 근데 추후에는 이제 사실은 왜 그렇게 됐는지도 같이 보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연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대한 장기간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 연구를 보면 이제 10년 단위로 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여러 이제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봤을 때 10년으로 과연 이 도시에 이거를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리고 95년에 이제 저희가 행정책이 개편이 됐고 그래서 추적할 수 있는 게 95년. 원래는 30년을 보고 싶었는데 30년은 도저히 전국 단위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막 시가 쪼개지고 막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95년부터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 교수님 말씀하신 이 인구가 감소하는 시구는 그 선행연구에서 봤던 연평균 20년간 연평균 마이너스 0.15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행연구에서는 그 인구가 그냥 그 시군만을 이제 수도도시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도시 내부나 인구 이동까지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유형 불변의 연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인터랙션, 이 통행이나 통근들은 제가 그것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전입 전출, 데이터의 구독의 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걸로 봤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다음 김민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명재 교수님 말씀부터 먼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 교수님 굉장히 포인트를 잘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남을 크게 보면 이제 동부 경남권에서 이제 밀양, 양산, 김해 정도. 그다음에 중부의 창원을 중심으로 창녕, 의령, 함안, 권역. 그다음에 서부 경남에 이제 사천, 진주 중심으로 뭐 산천, 하동 요 지역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남에 이제 4개 주요 대학들이 있고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17개인데 그래서 뭐 저희 주장은 늘 일관적이었습니다. 일단 기초지자체 단위로 먼저 통합 실증 사업들, 이 지역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권역, 동부, 중부, 서부 권역으로 진행을 하고 또 공통된 사업을 함께 진행하자라는 거였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어쨌든 뭐 LH라는 기관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 원칙들이 거의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 혁신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부분, 그게 가장 아쉽고요. 그 때문에 이제 남궁민 교수님하고 장명희 교수님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서 드리면
김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가지고 김해로 가지고 왔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 학교 내부에서 교육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학생 중심 수업 사업과 지역경제 학습 사업에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내서 둘 다 이제 선정이 돼서 비용이 나왔고요. 그 비용으로 마중물 사업을 집행하면서 김해시와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김해시 저희가 이제 나온 결과물들을 시에 전달을 했고요. 학생들이 의회로 들어가서 발표도 하고요.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해시가 삼방동에 저희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안에 프로그램에 저희 학생들을 참여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수업은 지난 학기에 끝났는데 올해 그 사업이 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간의 협약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행히 김해가 이번에 이제 법정 문화도시 지정도 됐고 스마트 도시 사업이 있고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4개소에 진행 중입니다. 제가 또 진영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현장 지원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들하고 지금 수업을 매칭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복제하고 변이해서 지역혁신 플랫폼에 다시 집어넣는 게 이제 제 주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윤병훈 박사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들께서 되게 많은 의견을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씀 결국은 코로나가 극복되지 않았을 때라는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는 약간 위드라는 개념 중심으로 많이 봤다라고 하면 저 자체에 약간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분명히 우리가 극복됐을 때나 극복된다는 기준으로 해서 다시 회귀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회귀하지 않고 변화된 그대로 가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짤 때 우리가 기존에 변화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봐서 그러면 분명히 편리하게 바뀔 것 같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약간 후에 약간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도 역시도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도시 코로나 같은 경우가 지역 불균형을 더 가중시키는 것과 같이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기에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버넌스를 구축을 할 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의 방식 같은 카드뉴스라든지 실제 현재도 활용되고 있는 우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그때는 좀 필요한 식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뭐 다른 센터장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뭐 지역 신문이라든지 한 장의 포스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앞으로도 의미가 좀 크다라는 좀 의견을 주셔서 결국은 다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제가 혁신지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때는 첫 번째 전제가 그거였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구역 내에서만 감염병이 있고 밖에는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감염병은 주변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행의 코로나 시대의 도시 재생에서는 현재 구역 단위의 부분 자체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 개념으로 묶어서 결국은 각각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접근식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혁신지구도 어쨌든 간에 현재 도시재생 혁신지구라는 개념에서는 흔히 말하는 청년주택을 넣는다든지 편의시설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쨌든 간에 재난이라든지 사회적, 자연적 그리고 이런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복합할 수 있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활용성 그리고 이후에도 되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시 재생을 물론 채우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적어도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담보한 도시 재생의 전략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세계 주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이제 논의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이제 하나하나의 주제가 또 크기 때문에 오늘 사실 한 자리에서 3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 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마 하나하나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소도시, 지역혁신, 그리고 도시생이 아마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접목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게 세 개가 접목이 잘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역혁신이나 아니면 축소도시에 대한 고민들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쪽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혁신도시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이제 뭐 물리적인 부분들 가지고 혁신이 일어날 것인가 부분 사실 이제 사람이나 다 이게 이제 오늘 논의들은 근데 사람의 일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인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축소도시고 또 지역 혁신도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시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그 답도 쉽게 찾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좀 고민들이 좀 깊이 되고 아마 뭐 이번 기회 아니더라도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아마 좀 폭넓은 논의장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이제 만들어진 세미나 자리인데 많은 이제 저도 공부가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3분, 토론자 3분 감사드리면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